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제 탈무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작은 선행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물론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의 선행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생각지도 못한 선물? 그런 느낌.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빨리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의 교훈. 질문과 대답. 스승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이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러겠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거는 세상의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이 완전하다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관여하는 것이다. S.A. 키에르케고르. 자유의 길. 그는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회사에 대해 항상 불만이었다. 마침내 회사 사장에게 불평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가 사장 앞에 나아갔다. 나는 이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뼈가 빠지도록 일해왔으니 퇴직금이나 받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사장대로 불만을 토로했다. 자네는 지금까지 꾀만 부리고 성실하지 못해서 파면시키려고 하던 참인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비밀 서류를 빼내어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 숨어 살던 그를 회사 직원이 발견하게 되었다. 회사 사장은 비행기표를 한 친구에게 건네며 그를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사장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그를 찾아갔다. 어렵게 그를 만난 사장 친구는
간곡하게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였소? 그러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자유대로 행동했을 뿐이요. 사장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자기가 앉아 있는 배의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사장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뒤 그는 돈과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는 얼마 후 회사로 돌아가 사장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당초 그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조직과 사회는 양심 위에 서는 것이요 과학 위에 서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최초의 도덕적 산물이다. J.J. 루소. 아이의 침묵.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다. 한 어린아이를 안고 온 그녀들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면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청원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결국 어느 쪽 여인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솔로몬 왕은 그 어린아이를 칼로 잘라 2등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갑자기 미칠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당신이요. 자, 아기를 데려가시오. 참 지혜는 항상 인간을 침착하게 하며 바른 균형을 잃지 않고 사물을 관찰하게 한다. 임어당. 사자 목의 가시. 짐승의 뼈가 사자왕의 목에 걸렸다. 동물의 왕 사자는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이 날아와 사자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학은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 머리를 그 사자의 입속으로 넣어 사자의 목구멍에 걸린 뼈를 긴 주둥이로 뽑아냈다. 그러고는 말했다. 사자님,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큰 상인 줄 알아라. 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나온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상이 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열한 족속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M. 세르반테스. 부부싸움.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와 함께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아내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하고 친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여 수긍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수긍하면서 그녀의 말이 모두가 옳다고 찬성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친구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도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가장 옳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오. 우선 상황을 냉각시키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의 주장을 시인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라고 했다.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중재인이 되지 못한다. 한국 속담. 진짜 아들. 남편이 항상 타관을 돌아다니는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내가 부정하게 낳은 아들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두 아들 중 한 아이는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는 중병에 걸렸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준다는 유서를 썼다. 그가 죽자 그 유서는 재판관에게 넘겨졌다. 재판관은 죽은 남자의 핏줄을 가려내야만 했다. 국리 끝에 재판관은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불렀다. 그리고 몽둥이로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내리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무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재판관은 이 아들을 그의 친자식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착한 사람의 입은 지혜를 속삭이고 그 혀는 정의만을 편다. 그 마음에는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서.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작은 보트를 가진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보트에 가족을 태우고 호수를 저어가 낚시를 즐겼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에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다. 그는 어차피 겨울 동안은 배를 육지에 놓아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그는
페인트공을 시켜서 보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보트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보트를 타도록 승낙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이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은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들을 포옹한 다음 배를 조사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의 구멍을 막아 놓았던 것이다. 그는 페인트공이 배를 칠할 때 그 구멍까지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페인트공이 놀라며 말했다.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은 이미 지불해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 여름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를 해주었소. 당신은 불과 몇 분 안에 그 구멍을 막았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소. 선행이란 타인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오는 행위다. 마호메트. 걱정해야 할 사람. 그는 전부터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었다. 마침내 친구의 빚독촉이 시작되었다. 내일 아침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갚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거리다가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물었다. 여보,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내일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한 푼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도 참 딱하시구려. 그렇다면 오늘 밤 정작 잠을 못 이루고 서성거려야 할 사람은 그 친구잖아요. 약속이란 어리석은 자가 뒤집어 쓰는 올감이다. 비 그라시안 이 모랄레스. 부자와 현인. 스승과 제자의 대화이다. 부자와 현인 중 어느 쪽이 위대합니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현인 쪽이지. 그렇다면 왜 부자의 집에는 학자나 현인들이 드나드는데 현인 집에는 부호가 시중들고 있지 않는 건가요? 현인은 영리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자는 현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부자가 되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근면과 증여와 도둑이다. 그런데 근면한 자가 얻는 몫이 왜 그렇게 적은가
하는 분명한 이유는 거지와 도둑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H. 조지. 우는 까닭. 깊은 산 중에 훌륭한 은둔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결한 행실과 친절하고 자애심이 두터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늘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중하게 생활에 나아갔다. 제자들도 물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 80세가 지나자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의 머리맡에 모이자 그가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늘 자선을 베푸셨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더구나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단 한 발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나는 죽는 순간 내 자신에게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대는 옳은 행실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네. 하지만 그대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에 참가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평범한 것을 매일 평범한 기분으로 행하는 것이 비범이다. A. 지드.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인지 혹시 공감이 되셨을까요? 저만의 생각이진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아이를 구한 아빠가 만약 그냥 넘어갔더라면 페인트공은 과연 자기 자신이 두 아이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에 오프닝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솔로몬 이젠 그 아이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뭐랄까 굉장히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반가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